애니어그램 이야기 진행을 맡은 4번 유형 항원입니다. 4번 유형 연진입니다. 9번 유형 프랙탈입니다. 5번 유형 콜드브루입니다.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이렇게 만나서 뵀는데, 저희 오늘 이제 막방이죠. 네. 슬프네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좀 더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는 이야기? 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다가 저희가 항상 애니어그램 이야기 번호 유형을 얘기할 때 8번을 먼저 시작을 하고 마무리가 좀 7번이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늘 수업을 할 때도 8번부터 시작해서 7번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럼 7번 분들이 늘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7번은 마지막에 하냐. 7번들은 먼저 하면 듣고만 듣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수련이다. 수련이죠. 라는 이야기들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며칠 동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애니어그램의 지혜 페이지 40쪽에 있는 9가지 유형의 열정, 요 페이지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좀 떠오른 생각들, 네. 그 떠오른 생각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왜 8번 유형을 시작으로 해서 7번 유형이 마지막으로 될까. 어찌 보면 저희들의 완전 주관적인 견해지만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일단 40페이지 네. 페이지 40페이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9가지 유형의 열정 또는 큰 죄. 애니어그램 지혜 책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제 저 단어들이 좀 자극적인 것 같아. 자극적이야. 그리고 막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저거 다 저 안에 있어. 저 사람은 다 저거야. 되게 단죄하기 쉬운 키워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유형 속임수 부려. 2번 유형 자만심이 있어.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게. 맞아요. 저는 애니어그램 처음에 할 때는 성격 유형 테스트로 알고 봤거든요. 근데 책 보니까 큰 죄.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원죄인가? 그런 셈이죠. 이런 느낌도 좀 났었고, 많은 분들 애니어그램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애니어그램은 고대의 지혜, 여러 고대의 지혜들을 현대에 들어서 좀 심리학 체계로 좀 풀어놓은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영성의 심리학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콜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니어그램, 영성의 심리학.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본질은 원래 있는 그대로 온전한 상태인데 각 유형별로 9가지의 세계관, 관점을 가지면서부터 자기식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자기식대로 행동하게 되면서 본질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일깨워주는 영성의 도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하셨을 때 그냥 성격 유형 도구로 알아들이고 저 사람 9번 유형, 하원 4번 유형, 나는 5번 유형이니까 이런 장점이고 이런 단점이 있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영적인 내면 작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건강 수준도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9가지에 있는 열정들은 엄청 중요하다. 네.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직접 공부를 하러 대학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뭔가 수치화되지 그쵸. 않기 때문에 심리학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애니어그램의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많은 부분을 개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걸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나누어 있지 않고 개인에게 맡기고 영적 성장은 너 스스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맡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너무 수치나 정확하게 설명되는 그런 학문들보다 개개인의 힘을 많이 믿어주는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니어그램을 신비주의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신비주의적으로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가슴이 엄청 설레네요. 진짜 제대로 한번 가시죠. 지난 방송의 메커니즘은 잊어주시고 신비주의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컬트네요. 이 9가지의 열정 또는 큰 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왜 8번으로 시작하고 7번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열정이라는 말부터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을 이제 영어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격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패션. 격정. 격정의 뜻은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
그러니까는 나만의 어떤 치명적인 요소, 반응되는 요소, 그 해당 유형마다 큰 핵심적으로 하나씩 다 있다라는 거죠. 네. 1에서 9가지의 격정은 우리 안에 사실 다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1번 유형의 격정은 분노, 2번 유형의 격정은 자만심, 자만심, 네. 3번 유형의 격정은 속임수, 아, 자극적이야. 네, 3개, 저 3개. 4번 유형은 시기심, 아, 5번 유형 보고 탐욕, 네. 6번 유형은 두려움, 7번 유형은 폭음폭식, 그리고 8번 유형은 욕망, 9번 유형은 나태. 7번 유형분이 막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폭음폭식 안 하는데요? 저 건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읽었던 9가지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네. 격정 중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8번 유형의 격정이 뭐냐 이거죠. 다름 아닌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면 이 욕망의 뜻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콜드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욕망의 뜻. 네. 이것은 성적인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8번 유형의 사람들은 강렬함, 통제, 자기 확장에 대한 필요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면에서 욕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8번 유형의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삶의 모든 장면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자기 주장을 한다. 예. 근데 왜 격정을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저는 제가 8번보다 욕망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욕망덩을. 욕망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욕망? 뭐 욕심도 되게 많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쵸. 콜드님은 어때요? 콜드님은 탐욕인데 욕망이 많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욕망 노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욕망 노트에 적힌 거는 8번이 한 100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씹어 먹겠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은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항상 그 각 유형의 근본적인 욕망. 그런데 지금 8번 유형의 격정에도 욕망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욕망이 강한 것이 과연 잘못인가요? 너무 강한 분들을 볼 때 현실에서 이제 당황을 많이 하는데,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욕망이 없으면 네. 아기들이 젖을 빨아야 되는 욕망이 없다면 죽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욕구를 약간 원초적 욕구? 그렇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잠 오면 자야 되고 식욕, 성욕 그러니까 원초적인 욕구죠. 근데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욕망을 무조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욕망이 왜 있을까? 저는 유전자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유전자의 명령은 오로지 생존이잖아요. 생존과 자기 복제, 이거 종족 번식인데, 그래서 일단 자기 신체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파트너를 만나서 유전자를 복제하고,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권력과 명예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일련의 욕망들을 유전자가 무의식에서 명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 든 생각은 그 욕망을 넘어서 또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뭔가가 더 있다. 단순히 유전자의 명령에만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법에도 그런 말이 있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다 욕망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프랙탈님은 욕망이 뭐예요? 저는 박수 받고 싶습니다. 박수! 미치겠네, 이거. 지금 저희 3명 정도의 박수 어떻습니까? 모자랍니다. 네. 성에 차지 않아. 네. 3,000명. 그쵸, 한 3,000명. 한번 상상해보죠. 3,000명의 박수를 받게 됐어요.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 않을까요? 그 욕망이? 그 다음에 한 5,000명 오시고, 그 다음에 한 2만 명 오시고. 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예능이 강호동 씨 천하장사 출신이잖아요. 네. 자기 꿈이 천하장사 딱 한 번만 되어보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한 3번, 4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두려운 거야, 이 왕관이. 무겁겠다. 예. 내가 다음에도 이런 성적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실은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욕망은요, 어떤 대상이 추구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자연의 섭리가 생성과 소멸이잖아요. 근데 절대 소멸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모순이 있다. 네. 맞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뤘던 성취들은 사실 금방 까먹잖아요. 네.
저도 지금 연구소 이거 만들게 된 지 4년 됐는데 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뻤는데 요즘에 계속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야 이거 뭐 한 10년 더 할 수 있나? 그 좋았던 순간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루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알고 보면 그것도 다 그냥 과정의 일부인 것 같아요. 살고 있으면 죽기 전까지 계속 이 목표 이상의 것은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면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다 떨어지는 거고 또 너무 낮은 곳으로 갔으면 또 이제 올라가는 거고 너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 너무 잘 까먹는 것 같아요. 맞아. 욕망의 동물이면서도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욕망. 저는 파트너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네. 예를 들면 뭐 연애를 하는 나의 연애 파트너, 뭐 결혼을 하게 될 거라면 결혼할 배우자, 또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파트너. 사람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아요. 되게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다. 맞아요. 파트너 쪽이 안정되면 또 사회적 성공을 또 쫓아가고 사회적 성공이 또 되면 지금 좀 좋은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풍선 효과 같지 않아요? 뭐 하나가 이렇게 눌리면 딴 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욕망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블랙 앤 화이트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플레이어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기가 선한 신을 될 수 있고 악한 신이 될 수 있어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선하게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욕망을 들어줘야 돼요. 일단 그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집을 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식량에 대한 욕망이 깃발이 올라가요. 그럼 식량을 채워줘야 되고 근데 식량을 채워주면 이제 자녀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또 올라와요. 애정에 대한 욕망이. 그걸 하나하나 들어주면 욕망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빡쳐서 이제 플레이어가 악신이 되게 돼요. 다 때려 부수고. 네, 그런 식의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했던 이 욕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고 이 욕망에 대해서 왜 8번 유형이 이 욕망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갖게 되었는가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8번 유형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 유형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 조직을 경영하며 위험과 모험을 무릅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들이 경쟁적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8번 유형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고 느끼는 한 편안하게 긴장을 풀 수 없다. 공감되지 않아요? 네. 8번 유형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물론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감정적인 거라든지 지원적인 거라든지 의존적인 거라든지 사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의존하고 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네. 8번 유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세상에서 네. 8번 유형이 가장 먼저 세상에 나와서 8번 유형이 바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가장 첫 저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본능형의 특징이 뭡니까? 현실을 왜곡한.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게 아니야.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번이 이제 세상에 처음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의존 없이 하려면 내가 엄청나게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을 하고도 연약한 감정이나 이런 걸 나누지 않고 내 스스로 일을 해내고 내 스스로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8번 유형이 처음에 저항을 일으켰냐? 남들처럼 서로 주고받고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저항을 일으켰냐? 저는 이게 8번 유형의 상처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번 유형이 세상에서 원래 나는 저항하지 않았고 너희들하고 서로 경계도 짓지 않았고 너무 순수했어. 근데 8번 유형이 왜곡된 본능형은 뭡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통제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네. 분명히 저는 8번 유형이 첫 세상에 나와서 어떤 다른 사람, 특히 아버지 같은 사람, 내 이 모든 환경을 제공해준 사람, 어떻게 보면 신일 수도 있어요. 그 신의 지원을 처음으로 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한테 받은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상처받았어. 난 더 이상 너한테 받지 않을 거야. 성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
인간이 신에게 처음으로 대항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8번 유형이 환경에 대항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 세상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 8번이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존재, 내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유형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그러니까는 인간이 내가 최초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첫 보여준 사례라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순수했던 8번이 상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읽었던 내용, 자신의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고 느끼는 한 편안하게 긴장을 풀 수 없다. 그리고 물론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도 8번 유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도 8번 유형은 왜 안 하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의존하고 배신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아는 거예요, 8번 유형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마음을 열었을 때 받은 상처, 다른 사람의 도움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도움 안 받고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려고도 하지 않는다. 의존하는 거에 대한, 배신당하는 거에 대한 그 상처가 분명히 저는 8번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도 다 상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처에 관해서 한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에피소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8번의 어린아이인데, 나이가 9살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을 이제 명수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잘 듣고 한번 생각을 또 해보죠. 네. 프렉탈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얘기했습니다. 명수는 9살이다. 명수는 유소년 리그 야구팀의 투수다. 명수가 바라는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뿌듯함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볼을 던지는 것. 명수는 마침내 오늘 그 기회를 잡았다. 코치가 그를 선발 투수로 뽑은 것이다. 그리고 명수는 실망시키지 않았다. 안타 한 번 내주지 않고 한 시합당 최다 삼진의 기록을 낸 것이다. 경기가 끝나자 동료 선수들이 마운드로 우르르 몰려와 그를 무등 태우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다. 그야말로 그들은 열광적인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다. 명수는 관중석에서 환한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는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다. 이 9살 소년이 느끼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것이다. 그런데 경기 후에 명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양팀 코치들과 선수들한테 사전 공작을 하여 그날 경기를 아들을 위한 경기가 되도록 한 것이었다. 그날은 명수의 생일이었으므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 특별한 날에 최고의 기분을 맛보기를 바랬다. 경기 전체가 한 편에 짜여진 연극이었다. 첫 투구부터 마지막 아웃까지 동료 선수들과의 감격적인 포옹과 함성 역시 모두 연출된 것이었다. 그 모두가 아들이 승리와 성취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 그의 아버지 작품이었다. 자, 명수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알고 봤더니 내가 부모님을 좀 뿌듯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모든 작업들이 아버지가 다 꾸며놓은 공작이었다라는 거죠. 콜더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명수라면. 좌절감과 동시에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연진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 이 많은 사람이 나를 기만했다는 배신감, 뭐 이런 것도 들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전 경기를 다 잘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마저 다 부정당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의 사건일 것 같거든요. 네. 프렉탈님은요? 굉장히 힘듦과 동시에 무력해지고 그러면서도 화는 날 것이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네요. 그 감정에. 그러니까 내가 쌓아 올리고 내 힘으로 해냈던 모든 승리감과 열광의 동안이들 속에서 나를 뽑았던 코치님과 같이 무등 태워줘서 즐겁게 했던 선수들에 대한 상처, 그리고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아버지에 대한 비통함과 원통함, 나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려버리는, 저는 이게 8번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연속의 배신감을 느꼈을 때 8번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얻게 된 결과냐면, 이게 모두 다 내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8번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강했더라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명수는 어떡하겠어요? 그 앞으로의 삶이 어쩌겠어요? 더 강해져야죠. 응. 바벨탑 쌓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의존은 일절 없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강해져야만 되고 그래야지만 배신당하지 않고 꼭두광 씨처럼 누군가한테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 날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누군가한테 지원과 도움을 받지 않겠다. 결국 이게 자기가 가장 믿었던 부모님에게 신뢰받지 못한 경험이잖아요. 예. 날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예. 공작을 꾸민 거 아니야. 나는 불신당하는 그런 존재인가? 신뢰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나는 받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만큼 강하다. 근데 내가 줄 수 없고 받는 입장에 취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 힘든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8번 유형의 입장과 아버지의 마음. 8번 유형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계속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따라주길 바란다고 오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왜 8번의 아이, 9살짜리 아이에게 자기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세상은 고통이고 그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 상처로부터 보호해주려고. 아버지에게는 사실 사랑인데 아버지는 사랑의 이름으로 한 건데 네. 자녀인 8번에게는 아버지 뜻대로 나를 조종한다. 이제 저항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그때부터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대해서 왜 날 태어나게 했어 하는 거지. 나 왜 나왔어요? 반항하는 거지 이제 다 같이. 더 펼쳐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8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춘기 때 다들 반항하신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인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엄마의 그 따뜻한 보호 안에서만 자라다가 나의 독립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이제 한 3살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로써 세상과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이제 난 뭔가를 상처를 받은 순간, 황호님 얘기한 것처럼 그때부터 나 이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안에서 다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시작이 그 본능, 8번 유형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본능, 감정, 사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한 3일 전에 발견한 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컬트요. 저도 키워주시지. 예. 우리가 뭐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에 대해서 다른 말로 뭐 풀어보면 감정형은 뭐 정서, 뭐 사고형은 지성, 그리고 뭐 본능형은 행동, 뭐 육체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의 이 세 가지 개념이 한 가지가 좀 왜곡돼 있다라는 걸로 제가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좀 재미난 해석인데, 시공간의 나, 시간과 공간 속에 나라는 존재라는 의미가 감정형, 본능형, 사고형하고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욕망이라는 처음에 이제 비유를 썼듯이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성질은 약간 시간인 사고형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인 사고형, 이게 어떤 의미냐면 6번 유형한테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 네. 6번 유형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되게 행복한 여행하러 간 날에도 너무 행복해서 불안한 아침. 그때 이제 연진님이 하셨던 말 뭐였죠? 6번 유형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온전하게 그 상황에 현존하지 못하는 느낌? 온전하게 그 상황에 누리지 못하는 느낌.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내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일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6번 유형은 나를 믿는 게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지원과 안내를 살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일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내가 느끼는 지금 너무 행복스러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콜드님은 또 사고 유형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사고 유형은 시간이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오늘 현재 즐거운 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끊임없이 그 다음 내일, 그 다음 내일, 그 다음 내일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 있는 인간 중에서도 그 사고의 성질이 전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능형의 특징인 영역. 네. 그러니까 저항. 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플러스 공간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계속 8번, 9번, 1번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내 뜻대로 되고 있어. 그 뭐야? 뜻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가 아닙니다. 네. 내 뜻대로 되고 있어야지. 어쨌든 자기가 뜻하는 거는 다 다르죠. 그 추구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자기 뜻대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네. 그게 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이 공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정형은 뭐냐? 그러니까 시공간은 오케이. 네. 근데 그 시공간 속에서도 나라는 이 개인이 있고 개인이 모든 걸 경험하잖아요. 네. 이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를 찾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감정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 시공간 안에서. 프랙탈님 어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진짜 약간 신기한 느낌 들었어요, 지금. 뭔가, 그러니까 저는 본능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공간 얘기할 때 되게 공간 가면서도 아까 그 시간에 대한 개념도 나에게 있고, 이걸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나도 있다. 이게 되게 지금 와닿아가지고, 분명 9가지 유형이 나한테 다 있는 게 맞구나. 이 생각이 네네. 많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능형이니까 프랙탈님은 그 공간이 왜곡돼 있으면 내가 시간과 나라는 존재도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내 뜻대로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티컬이 오면 저는 공간만 보이나 봐. 근데 사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이제 그 공간, 시공간 안에서 감정 유형이니까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문제 상황들을 겪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를 예측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니까 당장 이 감정을 전해야 되는 게 우선이었는데. 와, 충동적이었구나. 근데 지금은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이렇게 이 감정을 전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고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행동을 하니까 이게 내가 사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미래 이거와 사고를 많이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 시간 날 사고 쓰는 거야. 공간은 지금 어떠한가 보는 거. 지금 본능을 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시야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로. 맞아요. 그러니까 연재님이 그렇게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하고 이런 상황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나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갔나? 그치. 또 나도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는 왜곡된 감정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시간과 공간과 그 나라고 하는 그 성질 안에서 내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욕망?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결국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거네요. 네. 시간, 공간, 나. 예. 이 세 가지가 잘 맞아 돌아가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두려움은 끊임없이 새롭게 생기는 것 같아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네. 이것들을 해결하고 나니 이거가 또 해결이 돼야 되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과 행복이 시간이라는 것의 그 지속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일단 거기까지만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6번 유형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의무를 최선을 다하면 신이 와서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어찌 보면 인생이 파도 타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파도 타기. 왜요? 저희 욕망이라고 하는 게 저 파도의 정점에 올라가고 싶다. 그리고 올라가서 유지하고 싶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파도를 타고 정점에 찍으면 다시 내려오고 또 새로운 파도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올라갔던 그 파도 위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유지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욕망은 또 그걸 저항하려고 하니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그러네요. 그 말씀 주신 거 들으니까 결국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내 성격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어떤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데 진짜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네. 인간의 욕망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키가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네. 근데 욕망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시공간 그리고 나라는 걸 얘기해 준 거는 정말 우리한테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딱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시간, 공간, 그리고 나. 박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각적인 힌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해드리자면, 우리가 뭔가가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그게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아, 네. 야, 갑자기 걔가 그만한대. 갑자기 나랑 헤어지재.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네. 근데 그 갑자기는 찰나 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미 예정돼 있었거든요. 돌아보지 못한 거지. 왜? 내가 내 욕망만을 쫓아가는.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의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카오스 이론이래요. 그 일기예보가 한 번씩 되게 뜬금없이 틀릴 때가 있잖아요.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해도 틀린대요. 네. 왜 틀리냐면 카오스 이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 부는 나비에도 미국에서는 이게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나비 바람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시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결과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을 어떤 대상화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거를 대상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뭐 꿈을 이루는 거, 직업을 이루는 거. 근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즐거워야 되는데. 근데 가정이 아까 전에 6번 유형의 얘기처럼 즐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 충족이 안 됐거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결과론적인 거를 획득해도 뭐 좋은 집에 가더라도 좋은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얼마 못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면. 괴테가 했던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행을 하는 이유는 목적지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여행지로 가는 과정에서 보는 풍경 뭐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다 그냥 그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체화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요즘에 조금 불행했던, 내가 약간 좀 불행하다라고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를 좀 하자면, 7번 유형 친구가 작년에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야,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되게 좋다. 근데 그거 지금 많이 누려라. 시간 좀 더 지나고 나면은 그게 되게 힘들게 또 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처음에 그때 들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게 자기 얘기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로는 좀 기분 나쁜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 내 행복에 대해서? 근데 딱 그 상황에 제가 놓여졌었어요. 한 4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처음에 느꼈었던 행복감이나 일을 하면서 느꼈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올 순간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부정적인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왜 타인을 탓하지? 왜 타인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이런 거를 보게 되니까 되게 고통스럽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요소라든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욕망을 내가 추구하게 됐을 때, 그 대상을 내가 갖게 됐을 때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네.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욕망의 그 근본은 뭐냐면요, 정말로 정신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보존으로 설명을 할게요. 내가 만약에 10억의 돈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자기보존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10억이란 돈이 있으면 한 20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20년간의 두려움을 나는 잠깐 미뤘어.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보존 유형이 추구하는 거는 어떤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내가 이런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예. 바운더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와 해방감이에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했잖아요. 그 해방감이에요, 사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떤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지혜와 만족감, 그리고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영적인 것들을 사실 우리는 원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영적인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것들로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물질적인 요소를 내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되게 짧은 시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돈 누구든 좋아하잖아요. 네. 돈 누구든 좋아해요. 만약에 프렉털님이 9천억의 재산이 있었어. 1조로 해주십시오. 1조. 네. 자, 1조로 할게요. 네. 프렉탈님이 1조를 갖고 있었고, 제가 1,000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프렉탈님은 1조 자산가. 저는 이제 1,000만 원 자산가예요. 근데 프렉탈님하고 저랑 뭐 주식을 했다고 칠게요. 오늘 주식을 했어요. 근데 프렉탈님이 9천억을 잃었어요. 자, 9천억을 잃었어요. 그러면 얼마 남죠? 1,000억. 네, 1,000억 남죠. 근데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있어서 5천만 원까지 주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5천만 원 자산가가 됐고, 프렉탈님은 1,000억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 프렉탈님이 오늘 가진 그 고통은, 아, 너무 힘들다. 힘들어. 그러니까 1조 자산가에서 9천억 잃어도 1,000억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프렉탈님의 손자의 손자까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누리는 그 행복감은 말할 바 없겠죠? 근데 그 행복도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안정감을 느끼는 그 물질적인 요소 상관없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시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한 거.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간,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안에서 어떤 불행이라고 느끼는 것, 좌절감을 느끼는 것, 어떤 외부에서 저항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라는 것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결국에는 모든 유형들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마지막에 이제 애니어그램 지혜라든지 애니어그램 수업할 때 7번 유형이 마지막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다 하시지 않았나요? 7번을 수양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수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7번 유형분들이 먼저 말해요. 아니 왜 7번 유형을 마지막 번호로 이렇게 해놓았냐고. 일부러 고통받고 인내심 기르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뭐 8번부터 시작했으니까 7번이 마지막 아닌가? 근데 왜 8번이 시작한지도 몰랐고 왜 7번이 마지막으로 끝나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공통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8번부터 시작을 해서 7번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 내가 다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서. 맞습니다. 9번의 욕망, 뭐 마음의 평화, 안정감, 1번 유형의 완벽, 그리고 남을 도왔을 때 2번 유형의 자만심, 좋은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관계 안에서 3번 유형의 성취. 요즘 뭐 누구든 다 성취죠. 1등만 원하는 세상. 그리고 4번 유형의 내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남들을 시기했던 거. 맞아요. 나만의 어떤 특별한 게 있더라면 나도 더 사랑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깊이 있는 거를 쫓아가기도 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5번 유형처럼. 그 다음에 6번 유형처럼 지원과 안내를 찾기도 하고 충실한 가정도 거치게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가정 같기도 해요. 저는 6번의 어른들 모습 같기도 합니다. 가장의 모습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마지막 이제 7번 유형. 왜 7번 유형을 마지막으로 할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유형으로 마지막 가는 그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애니어그램의 지혜 책에서 발견한 내용이에요. 건강한 7번 유형은 풍부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삶에 완전히 뛰어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7번 유형의 기쁨과 삶에 대한 열정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가장 큰 선물인 순수한 존재의 기쁨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우리가 흔히들 7번 유형을 보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뭐 순간순간에 쾌락을 쫓는 사람들, 네. 흥분할 수 있는 것들, 자극적인 걸 찾는 사람들. 근데 이제 7번 유형이 건강해졌었을 때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건 뭐냐면 우리들한테 내가 존재하는 거, 우리 삶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7번 유형 분들 중에서, 건강한 분들 중에서 정말 깨달음에 가 있는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 옛날에 티벳 스승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데도 강의를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법륜 스님.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별난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 안에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7번 유형이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번 유형이 또 하는 말이 한마디 더 있어요. 삶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4번 유형인 연재님은 어떻게 들립니까? 삶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너무 자유롭게 들리죠. 정말 해방된 것 같은 기분. 해방된 거. 해방이 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가만히 있다가 욕망을 느끼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순간 자기가 바람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으로 변해서 자유롭게 그 순간을 벗어나서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 자기를 옥죄어 매던 그물에서 바람이 되어서 걸리지 않고 벗어나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상상이 떠올랐어요. 진짜 아름답다.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왜 우리도 가끔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딱히 뭐가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지금 너무 충만한 것 같은 기분 충만함. 들 때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내가 필요로 했던 사람과 같이 있을 때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자연 안에 있을 때라던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네.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와 내가 살아있구나. 예를 들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머 이 바람 너무 되게 시원하다. 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구나 이런 거. 연주님 7번 아니야?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건강한 7번 유형이 한 말이 또 애니어그램 제 책에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삶은 넓은 운동장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흥미롭지요. 나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주가 나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느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내 안에 어떤 부분은 잘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냉혹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삶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에서든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가장 높은 수준이 감사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를 지원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써 많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8번 유형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욕망을 이제 추구하게 됐었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8번 유형의 상처라든지 힘든 경험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8번 유형분들은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건드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라고 계속 시비가 붙는다라는 내 삶은 그렇다. 사실은 8번 유형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상처 주고 오해받고, 그러니까 타인의 눈에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 타인들이 8번을 공격하는 사례라든지 8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벌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8번 유형은 감정을 나누는 능력이 막혀있다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 그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네. 근데 이제 8번 유형이 통합의 과정으로 갔을 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8번 유형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통제당하지 않으려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때 자동적으로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왜 자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려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신의 방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면 질수록 2번 유형처럼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는지를 깨닫는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8번 유형은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내 감정을 방어하려고 했던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내가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접하게 되고 감정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방어에서 자유로워졌더니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이 감정이 얼마나 좋은 느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다 그렇지 않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눈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고. 그 말 듣고 보니까 보통 우리들이 쓰는 말의 서술어가 외부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친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만든다라는 서술어 자체가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맥도로 형성하게 하는 노력이 수반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친구가 생긴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그런 관계. 그리고 저는 지혜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계속 지혜를 찾으러 다니는 게 연상되는 반면에 지혜를 깨닫는다. 원래 있던 거를 내가 인지해서 자각하게 된다. 그런 식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좀 더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지혜도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샘솟아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 좋네요. 우리가 자기 유형의 어떤 격정 그리고 자기가 피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각자들이 있잖아요. 그 근원적인 시작 같은. 근데 일단 그 욕망은 추구는 계속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욕망의 그 맛을 봤잖아요. 내가 뭐 9번을 썼을 때, 내가 4번을 썼을 때, 내가 5번을 썼을 때 조금 뭔가가 먹혀 들어가네. 그러면서 약간 견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단수가 되어가는 과정. 파도를 잘 타는 거지. 예. 근데 그 파도를 타면서도 이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영향을 서로 많이 받고 나한테도 영향을 주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예. 그 욕망이 유지되지 못할까봐. 근데 과연 그 욕망들이 진심으로 내가 추구하는 게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8번 유형부터 7번 유형까지 욕망에서 많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많은 정신적인 요소들을 채워졌었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8번 유형을 연재님 네. 수준 1수준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네. 8유형의 1수준은요, 스스로를 놓아버림, 영웅적, 이런 사람이 된대요. 이 수준의 8번 유형은 언제나 자신이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을 치유한다. 그럼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 즉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을 성취한다. 이들은 관대하고 용기 있으며 남들을 용서할 줄 알고 때로는 영웅이 되기도 한다. 간대하기도 하며 용기 있으며 남들을 용서할 줄도 아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려고 했던 나의 어떤 개인사 안에서의 어떤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일어났을 때. 네. 프랙탈님은 좀 8번의 1수준 이렇게 봤는데 어떠세요? 멋있어요. 영웅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놓아버림. 영화 미션이 생각나네요. 구유형의 1수준은 프랙탈님. 네. 9유형의 1수준. 침착하며 어떤 것에도 굴복되지 않음. 이 수준의 9번 유형은 자신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접할 수 있게 되며 역설적으로 내면의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성취한다. 이러한 자아 실현의 결과 이들은 침착하고 역동적이며 평화롭고 현재에 존재하게 된다. 침착하면서도 역동적이네요. 와. 뭔가가 대박. 9번 유형분들 이렇게 뭐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건 맞지? 이런 느낌을 주는데 침착하면서도 역동적이며 그 다음에 있는 1번 유형의 1수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용적 그리고 현명함. 이 수준에 있는 1번 유형들은 자신이 무엇이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삶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 덕분에 역설적으로 이들은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성취했다. 이들은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수용적이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다 얻은 것 같아요. 현명하고 통찰력도 있고 수용도 하고 훌륭한 인격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형의 1수준을 콜드님. 스스로 충족됨,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함.
이 수준의 이번 유형은 스스로를 보살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대도 없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성취한다. 자유로운 상태의 이번 유형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 이들은 겸손하고 쾌활하며 상냥하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다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네. 네. 존재함을 보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이번 유행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이 사람. 연지님 다시? 아니, 아까 1번 유형 1수준 보면서는, 이런 선생님이 나한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2번 유형 1수준을 보면서는, 이런 친구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1수준으로 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근데 정말 사람은요, 계속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자꾸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연진님이 변하고 있고, 콜더님이 변하고 있고, 저도 변하고 있고, 프랙탈님도 변하고 있고, 다 같이, 그죠? 3번 유형의 수준 1을 프랙탈님 읽어주시죠. 네, 3유형의 1수준, 내면으로 향해 있음, 진실함. 이 수준에 있는 3번 유형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보상에 달려있다는 신념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슴이 원하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기본적인 욕망이 성취되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이들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진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다. 예. 계속 어떤 사람들, 외부의 가치의 보상에서 인정과 성취, 가치를 쫓았던 3번 유형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내 가슴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욕망을 성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3번이 생각하는 나 자신이 아닌 진정한 나는. 네. 그러면서 진실할 수 있는 수준 1이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유형의 1수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받아들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킴. 이 수준에 있는 4번 유형은 자신이 남들보다 결함이 많다라는 신념에서 벗어나면서 자신 안에 매몰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를 통해서 이들의 기본적인 욕망이 충족되어 정체성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들은 늘 새롭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 참 이 수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저희 방송이 애니어그램 방송에서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항원 애니어그램 카페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깊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안에서 비주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편성을 추구해주면서도 좋아해주는 게 너무 기뻤는데 그 욕망이 유지가 안 된다고 얘기해줄 때 있잖아요. 네. 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 신념이 살아나는 거야. 결함이 많다라는. 뭔가 내 결함이 드러났나?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감정을 막 지우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행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세상이 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많이 빠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성찰 도구를 통해서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기적 같습니다. 울 것 같잖아. 그 다음에 이제 5번 유형의 1수준 콜드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비전이 있음. 이 수준의 5번 유형은 자신의 주변 환경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 있게 삶으로 뛰어든다. 이로써 세상 안에서 유능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성취한다. 이들은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으며 깊이 있고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아요? 사랑꾼. 얼마 전에 5번 유형 분이 이렇게 만나서 고민이 있어서 우연찮게 이제 뵙고 옛날에 상담받았던 분이기도 한데 이제 친해져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괴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대요. 사람들 보면 돕고 싶은 게 올라오는데
아,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에 봉착이 되어서 그것도 갈등이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콜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 공감은 되는 게 자원이 없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고 싶지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괴로운 것 같아요. 그죠. 관찰자는 줄 수 있는 게 없겠죠.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남들이 막 보물을 줍는 걸 관찰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물을 줍지 않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겠죠. 6번 유형의 1수준. 프랙탈님, 고개 숙인. 한번 읽어주시죠. 아니에요. 읽을게요. 자, 6번 유형의 1수준. 자신을 믿고 의지함, 용기가 있음. 이 수준의 6번 유형은 자유로워져서 외부의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대신에 자기 내면의 안내를 찾는다. 또한 이들은 안정과 지원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성취한다. 이럴 때 자신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진정한 안정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자기 내면의 안내를 찾는다. 이건 뭐냐면 연결이 된 거거든요. 내 본질하고. 근데 이제 간혹 6번 유형분들이 그 진정한 안정과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난 나를 믿어. 이렇게 강한 긍정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만난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거잖아요. 근데 5번 유형은 난 나를 믿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번 유형은 약간 지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회의를 남겨요. 회의.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을 줘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의심도 같이 생기거든요. 아. 이해되죠? 네. 근데 5번 유형은 지각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지각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흔들림이 없어요. 5번은 믿는다라기보단 확인했다. 맞아요. 프랙탈님은 6번 유형 1수준 읽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맞아요. 재밌지 않아요? 저 단어들이. 마지막 줄에 진정한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네. 가시죠, 6구. 가시죠. 6이 거꾸로 된다면 9.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구나. 마지막으로 7번 유형의 1수준 읽어보겠습니다. 쾌활하며 있는 그대로의 만족함. 이 수준의 7 유형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특별한 대상이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성취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많은 두려움 그리고 욕망 끊임없이 추구를 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지금 이 마지막에 읽었던 건강한 7번 유형의 1수준하고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충만한 기쁨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성격이 말하는 욕망의 대상만을 쫓지 않고 잠깐 멈춰서 나에게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 안정감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 방송을 같이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것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그 길을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시즌2 방송 마무리 할 것 같은데 짧게 또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연진님. 네. 시즌2 방송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아름다운 피날레였고 그러니까 이 8로 시작해서 7로 가는 그 여정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황우님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했지만 너무 설득력 있고 정말 제가 듣기에도 아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어떤 8유형부터 7유형으로의 사람들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8로 시작해서 7로 끝나는 그 한 사이클이 우리 인생에서 몇 번씩 반복이 될 때 아까 프랙탈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성장은 나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씩 한 바퀴를 돌아야 한 성장이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8부터 7까지의 과정이 한 번 돌아가야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서 내 유형의 성질에만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들을 이제 들어 올렸을 때 다른 유형의 나, 자아, 욕망 이것도 또 같이 보게 되면서 내 안에 어떻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게 됐을 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 인정을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나한테 다 있구나 인정을 해야 나는 이걸 인정했어. 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금 말이 맞아요. 프랙탈님은 마무리 마지막 어떠신가요? 뭐 애니어그램을 2015년도에 성우님을 만나게 돼서 알게 됐죠. 근데 저는 애니어그램 알고 나서 제 인생이 진짜 막 좌충우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애니어그램 알고 나서 생기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 방송 때 369 메커니즘 얘기해 주시면서 스케이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스케이트를 타는 두 중심을 생각해 봤어요. 걔네가 열심히 돌아야만 밑에 있는 본능이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못 올라오게 막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욕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일부터 시작되는 욕망.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 저도 있었습니다. 그 코끼리가 있었어요. 근데 필사적으로 걔를 못 올라오게 막고 있었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욕망에게 지금 드는 감정은 걔가 올라오면 전 죽을 것 같았어요. 스케이트가 그 얼음파 뚫고 나와봐요. 물에 빠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돌았던 거거든요. 계속해서 스케이트를 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욕망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욕망도 어떻게 보면 신이 선물해 주신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얼음 깨고 나와도 될 것 같아. 나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조그만 것 같아. 코끼리가 분홍색일 것 같아. 분홍색이야? 걔랑 이제 좀 같이 달려봐야죠. 타고 가야죠, 이제. 타고 가든지 뭐 데리고 가든지 앞으로 같이 이 욕망이 떠밀어주는 힘에 타고서 경험도 해보고 파도도 타보고 그러게요. 이렇게 시공간에 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선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님 마무리. 네, 저는 애니어그램을 처음에는 단순히 이론적인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영적 성장의 도구로 접하고 있는데요. 5번의 고착이 뭔지는 알았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계속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랑 실제로 변화하는 게 일치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느낀 점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제 USB 메모리 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칩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에 대한 가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양한 칩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굉장히 수준 높은 칩을 가지고 있고 좀 저 밑에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칩을 머리에 꽂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그 칩이 꽂혀 있는 거를 모른 채 그냥 다른 칩들을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제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철학도 공부를 하고 이번에 애니어그램도 공부를 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계속 5번의 에고라는 칩이 박혀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나 칩을 모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박혀있는 칩을 제거하고 새로운 더 수준 높은 칩을 꽂는 게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관찰일기인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이 더 나왔었는데 그거를 계속 내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면서 매일 밤 일기를 쓰듯이 노트에 쓰면은 자각적으로 내 삶의 행동이 변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더님 생각, 프랙탈님 생각, 이제 연재님 생각 듣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참 이렇게 좋아지기 위해서, 나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골똘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모여져서 이야기 나누고, 주고받고 하면서 느껴지는 그 시너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막 느껴지는 게 너무 크거든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황혼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모임에 와서 그냥 모임 그룹원들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누는 과정이 다 이 방송에서 얻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몇 년 전인 한 2년 전쯤에 처음 오게 됐는데 그 후에 갔던 모든 모임에 그리고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에 진짜 감사하게 되고 이 방송으로 뭔가 정점을 찍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황혼님께도 감사하고 방송 멤버분들 또 저랑 같이 황혼 애니어그램에서 모임을 가졌던 모든 멤버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이 순간 전하고 싶네요. 진심으로 이렇게 같이 밤늦게 모여서 하나의 주제와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방송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청취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 넷다 개인적인 또 삶을 좀 돌보고 필요한 부분들 많이 또 공부해 가고 얻어가고 그리고 또 나눌 수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저희 다시 모여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